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종일 안철수 조폭이라는 검색어가 화제였습니다. 안 후보가 한 행사장에서 조폭으로 의심되는 사람들과 찍은 사진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조폭과도 손잡는 안철수 후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공격은 조폭과 안 후보의 연루가 확인된 바 없는데 조폭이란 자극적 단어와 안 후보를 일단 묶어버리는 치사한 전략이죠. 어느 대선 후보가 조폭인 줄 알면서 사진을 찍겠습니까? 다만 그 조폭들이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연루됐다. 그럼 그건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문재인 후보도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군생활 열심히 해서 소속 사단장의 표창을 받았는데 하필 사단장이 당시 전두환 장군이었다. 이런 말을 국민의당은 전두환 칭송이라고 비난했죠. 아닌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오독했다는 점에서 치사했습니다. 어느 나라 대선이건 온갖 종류의 비방 등장합니다. 정책 선거를 말하지만 세상 어느 선거도 정책만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싸움의 속성이자 인간의 본성의 일부죠. 네거티브가 난무한다면서 선거 자체에 염증을 유발시키려는 시도가, 그래서 선거를 외면하게 하는 시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더 나쁩니다. 다만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아예 있지도 않은 걸로 뒤집어 씌우는 마타도 이건 없어야 합니다. 적어도 있는 것만 가지고 싸웠으면 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여기 밝게 웃어요? 네, 금요일이어서요. 아, 그렇구나. 네. 크게 웃어요, 그러면. 네네. 첫 뉴스는요? 네, 어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치소 조사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여기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 부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듣고 적은 내용 같다라면서 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해명의 수준이 너무 낮아요. 안종범 수석의 거의 50여 권에 이르는 실록이라고 막 부르는, 정말 실록이라고 부를 만큼 자세한 내용들. 꼼꼼합니다, 굉장히. 안종범 수석이 그 대통령이 불러주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받아 적느라고 1시간씩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뭐 이런 정황들.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그거를 그럼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안종범 수석에게 그렇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 왕수석인데. 혼자 상상으로 썼다라는 주장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예, 그런데 안 전 수석은 지난 1월 16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나와서요, 그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 이야기해 준 걸 대부분 다 썼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이미 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대통령의 수석 중에 첫 번째 수석인데, 대통령 외에 50여 원을 받아 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어요. 재판관이. 이 변명을 이렇게밖에 못하나요? 형량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우병우 전 수석도 어제 검찰 소환돼서 조사받았는데요. 16시간 40분 조사받고 오늘 새벽 2시 40분 정도의 조사가 마쳤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발부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자, 이 사안은 영장이 청구되면 아마 다음 주 중에 되겠죠?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는 것으로. 예. 다음 네. 뉴스는요? 예, 관련해서 뉴스타파 짧은 보도가 하나 있긴 한데요. 제목만 말씀드리면 우병우 측근이었던 국정원 2차장이 특검 인사에도 개입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특검을 만약에 성공했다면 걱정하지 않았겠죠. 자기 사람이 거기 꽂혀 있으니까. 그 사안은 역시 다음 주에 영장이 청구되면 다시 다루기라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대선 공방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의 검증 공방이요, 불붙고 있는 형국입니다.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요,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 쪽에 차떼기, 사회이사 이런 쪽의 이야기들을 문제 제기했는데요. 네. 지난 24일 전주행사 당시 포럼에서 조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 몇몇이 사진을 찍었다라면서 문제 제기하면서요. 또 관련해서 차떼기 논란도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저도 처음에는 검색해보고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일단 안 후보 측에서도 또 반대로
제기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부터 먼저 예,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뭐 관련해서 반박도 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네거티브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조폭설에 대해서. 예. 네. 그리고 차떼기 논란 관련해서도요. 만약에 맞다면 출당 조치까지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출당한다는 겁니까? 예, 당원 안철수 후보를요? 아니 당원을요. 예, 당원 2명이 지금 선관위를 통해 가지고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그리고요.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문재인 후보에게 이 검증의 공방을 날렸는데요. 우선은 2003년에 발생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은폐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하고 있고요. 또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와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이 사진이 찍힌 것 그 자체로는 사실 해프닝에 불과하죠. 어떻게 합니까? 조폭이죠. 저도 사진 많이 찍히는데 누군지 몰라요. 같이 찍다 보면 뭐 네. 조폭이세요라고 묻진 않겠죠. 예. 저는 묻습니다만은. 아, 그러니까요. 예. 그 예전에 허경영 씨가 예. 박근혜 의원 시절에 옆에서 찍은 사진 가지고 장사 많이 했거든요.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네.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좀 이상하다고 느낀 건, 알고 보니 조폭이었다. 이게 아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이 그 강연을 듣는 청중 쪽에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안 후보 뒤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주최 측이라는 소리죠. 그 점이 좀 궁금했어요, 저는. 이분들이 왜 이 행사를 주최한 쪽에 앉아 있을까? 그래서 마침 주진우 기자가 전주 출신입니다. 예. 생긴 게 굉장히 불량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당사자의 반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조폭과 굉장히 잘 알아요. 예, 주요 취재원들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요 취재원들, 예. 조폭들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전주 지역 조폭, 개보 좀 알아보라고. 바로 나오더라고요. 예. 보니까 조폭 통신을 돌려본 거죠. 조폭 통신을. 돌려보니까 뭐 언론에서는 맞다 아니다 뭐 확인이 안 된다는데 맞다고 합니다. 예, 조폭 통신 돌려보니 지역에. 그 중에는 감옥 갔다 온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맞긴 맞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그 지역 행사 관리를 잘못한 정도의 실수. 예. 아마도 뭐 많이 올라가 봐야 도의원 정도 레벨에서 책임질 일 아닌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후보가. 이 정도로 안철수 후보가 조폭에 연루했다고 하면 이거 도가 맞죠. 뭐가 아쉬워서 조폭에 연루가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확인할 게 하나 남긴 해요. 하나. 뭐냐면 그 다음날 이제 광주 지역 경선에서 렌터카로 이제 경선 참여자들을 동원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죠. 네, 그 부분이 지금 선관위가 네. 검찰에 고발한 건입니다. 사실 선거 동원 이거 새누리당, 민주당 과거에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불법이지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손학규 후보가 경선 도중에 이제 독수리 오영주 프로젝트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어요. 안철수 후보 쪽에서 5명씩 실어 나른다고. 근데 그런 문서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어요, 중간에.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렌터카하고 연결돼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승리하는 건 거의 명백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선거에 생각보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게 안철수 후보 이미지가 안 맞아서 좀 더 논란이 된 게 있죠. 그러다가 안철수 후보가 진두지휘한 게 아니고, 뭐, 엄격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까, 넘어가는 분위기였다가 이게 이제 조폭 사진이 나와버린 겁니다. 끝났을 텐데, 거기서. 남는 문제가 딱 하나예요. 주진우 기자 조폭 통신을 돌려보니까 이 조폭 조직원이 렌터카 업체를 전주에서 운영을 해요. 네. 그 업체가 바로 그 강주 경선에서 경선인들을 실어낸 그 렌터카 업체인가.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전주의 모 렌터카 업체가 16대 정도를 광주 경선에 동원한 건 맞아요. 한 업체가 아니라 2개 이상의 업체가 같은 집결지에 모여서 취재한 결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렌터카 업체가 바로 그 조폭과 연관된 업체인가 이게 확인된 바가 없는 거죠. 예. 이게 아니라고 확인되면 이건 해프닝으로 끝나는 문제입니다. 깔끔하게. 근데 그게 그 업체가 이 조폭에 연루됐으면 이건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엔 국민의당이 해명을 크게 해야 될 일로.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됐는데 치고 나오는 거는 이건 치사한 거죠. 근데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된 채 남아있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 공방에. 그리고 그 외에 뭐 많죠. 아들 얘기 나오고 부인 얘기 나오고 네, 앞으로도 또, 계속 나오겠죠, 이런 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여기 진작에 다 검증된 건데 각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다른 나라에서 뭐 학창 시절에 학내에 썼던 뭐 기고문 작은 걸 찾아내가지고 그걸로 막 큰 사건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부인하고 가족들을 괴롭히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근데 후보자 가족도 검증 대상에 어쩔 수 없이 포함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음주운전 관련해서 몰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지원 대표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긴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그때 그 민정수석, 비서실장 이런 사람이라면 이걸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연관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고리로 공격하는 것이고 계속하는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이제 나중에 밝혀지겠죠. 이 과정 중에 한 달 사이에. 자, 다음 관련 뉴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선거에서. 예, 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홍준표 후보 사이, 자유한국당 후보 사이에 공방이 있었는데요. 박지원 대표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홍준표 후보 찍으면 문재인 후보가 된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에 맞서서 홍준표 후보가 대거리를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찍으면 박지원 대표가 상황된다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받아친 거죠. 네. 저는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본 말이죠. 정치판 최고 기술자들끼리 붙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남에서의 박지원 대표에 대한 어떤 비호감 있는 걸 이용하는, 그걸 자극하는 기술이란 말이죠. 예. 박지원 찍으면,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 상황된다. 이런 거잖아요. 라임이죠, 라임. 박지원 대표가 먼저 나가긴 했죠. 자신을 걸고 넘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받아친 거죠. 보수의 이제 사표, 방지 심리를 장하려고 하는 거죠. 홍준표가 좋더라도 홍준표 찍으면 저 문제 말은 문재인이 돼. 과거에도 썼던 프레임들인데 이인재 찍으면 김대중 된다. 이런 게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네. 이런 네거티브 프레임 기술의 최고 기술자들 둘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게 등장할지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이 기술 대결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일단 두 분이 한 방씩 날렸어요. 둘 다 좀 아픈 부분이긴 합니다. 사람들 인식에 있어서. 자, 다음은요. 네, 또 정치권에서 3D 프린터가 굉장히 뜨거운 단어로 떠올랐는데요. 3D, 예. 예, 지난 5일에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대선 출마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요,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라고 읽는 사람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 거죠. 이거는 3D, 그러니까 3디멘션, 3차원 프린터인데, 그러니까 그걸 3D로 읽다니 무식하다 혹은 뭐 촌스럽다 이런 공격이죠. 예. 네, 4차 산업 발전 혁명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걸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그게 3D인 줄도 몰라? 혹은 그걸 어떻게 3D로 읽어? 촌스럽거나 무식하다는 얘기죠. 예. 네, 또 거기다가요.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관훈클럽 토론에 나와서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나 3D 프린터라고 읽는다라고 덧붙인 거죠. 요건 이제 야유죠. 야유. 같이. 야유. 여기 대해서 또 문재인 후보가 한마디 했겠죠. 네, 결국 어제 저녁에 반박 트위터 글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무슨 홍길동입니까? 3을 3이라고 읽지 못하고 3라고 읽어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호보 호영을 못한다. 거기 빗댄 거죠. 예. 요 정도 소소한 네거티브 공방은 좀 귀여운 수준이라고 봅니다만, 예. 이 정도에서 그치면 재밌겠네요. 이 사이에 한글 문화연대도 태어나왔어요. 예. 이게 재밌는 일인데, 왜냐하면 한글 문화연대니까, 아니 왜 3월 꼭 3라 읽어야 되냐고, 그러면서 이제 한글 문화연대니까 입체 성형기, 3차원 인쇄기, 이렇게 부르지 않은 게 문제지, 이렇게 치고 나가고, 이 정도면 귀여운 공방입니다. 아직은 이 정도 수준에서 각 후보들은 직접 공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3D를 3D라고 읽었다고 대통령을 못한다는 공격 자체가 좀 수준이 낮긴 했어요. 하지만 기회는 쏙 들어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다른 후보들 이야기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1박 2일로 PK와 TK 계속 지금 지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광폭 행보를 하면서 영남 지역에서 전통적인 보수층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승민 후보가 지금 뭐랄까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보수의 정의당이 됐어요. 네. 네, 자질은 훌륭한데 지지율이 안 나와서 이렇게 사표 방지 심리에서 자꾸 외면당하고 있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고, 정의당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문안 구도가 자기 영역을 자꾸 줄이고 있죠, 정의당은. 네, 그래서 어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열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소위 양강구도는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퇴행적인 정치공학의 산물이다. 기득권 세력이 이번 대선을 문재인 대 안철수 양강구도로 몰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번에 정치 인생 걸고 완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오히려 더 이 상황에서 기필코 완주하겠다고 그런 상황이 됐죠. 예전에는 이 진보 진영에서는 진보 정당들이 주로 표가 아쉬우니까 사퇴하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었죠. 근데 이 유승민 후보도 지금 보수 진영에서 그런 압박을 받을 수 있죠. 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유승민 후보 쪽에 이현 의원이 이제 다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안티조선 운동도 이해하고 정의당 입장도 이해하고. 예. 대통합의 행보를. 저는 정의당과 바른정당이 만약 이 선거 전대하면 참 재밌겠다는 생각을 혼자 합니다. 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두 정당 모두 좀 놀랄 것 같은 제안입니다. 놀라긴 하겠죠. 뭐. 예. 못하라는 법이 있나요?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가 시작됐는데 짜장면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 게 본성이에요. 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 검증된 걸로 왜 그러냐도 하겠지만 3D도 나왔잖아요. 뭐 이런 것도 나와서 예전에 생각해보면 2012년에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고교 시절에 학교 라이벌전에 최동원 선수가 투수로 나와서 그걸 보고 응원했다. 이런 뭐 간단한 에피소드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최동원 선수는 연대 77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데 안철수 후보는 서울대 80인데 어떻게 같은 시절에 고등학교를 다니냐. 막 허언증이다. 이런 공격도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오비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비전인데 오래전이니까 근데 고등학교 시절에 더 착각했을 수도 있고 졸업하고 왔는데 뭐 그런 기억의 착각이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대선 후보는 그렇게 아주 작은 말도 이제 모조리 현미경 들이대고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의 싸움 국면으로 들어가서 네. 여기서 누군가가 꼬투리를 잡힐 말을 하면 두고두고. 네, 게다가 이번 대선은 유달리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요. 더더욱 그런 공방이 빨리 뜨겁게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더 많이. 자, 오늘은 그냥 시작되고 3D, 3D는 굉장히 귀여운 수준이나요. 근데 그 첫 출발이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조폭 사진으로 시작된 거다. 어제 하루 종일 검색을 오르면서. 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많겠죠. 저희가 문제가 되는 거 있으면 좀 디테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마침 주진우 기자가 전주 조폭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라서 저희가 좀 디테일한 뉴스를 전해. 네, 취재원으로서 밀접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아니, 어린 시절에 같이 놀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어제 네. 통화하다가, 거기 어떻게 돼가, 잘 알지. 그래서 한참 조폭통신을 어제 밤 늦게 돌리기 시작했어요. 아마 조만간 뭔가 구체적인 게 나오겠죠. 아니다, 맞다, 뭐, 어디까지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코너입니다. 저희가 내부자 둘이라고 하는 인기 코너가 있습니다. 오늘은 버전 2입니다. 네. 합의 내부자 너희. 오늘 또 다른 내부자 둘. 자유한국당의 원내 대변인 정태욱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당 원내 수석부대표 김관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안민석 의원, 김성태 의원 두 분이 이 자리에서 매일매일 싸우거든요. 예. 나오실 때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예. 예.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시던가요? 우리 김어준 공장장님이 너무 심하게 공격하는 것 같다. 이렇게. 아니. 그 서로 민주당 당원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이 당원 아닌가요? 프레임 공격을 또 하시네. 자. 네. 오락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아닌가. 오락 프로그램. 예. 자, 두 분, 이제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예. 평상시, 평화시에 나온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 김관영 의원님은 오늘 날을 잘못 잡으셨어요. 그죠? 왜요? 아니, 하필이면 안철수 조폭 이 검색어가 막 떠가지고 뭔가 해명해야 될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검색어는 이제 그렇게 뜨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죠. 도대체 네. 안철수 조폭이 어떻게 연결될까? 네. 이렇게 이제 걱정이 돼서 검색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20대, 30대가 좀 지지율이 낮은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인지도는 확실히 높일 것 같고요. 다만 또 조폭과 아무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네.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해 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관영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의원님, 진짜로 존경 안 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훌륭한 공무원 출신 중에 네. 재선 의원으로서, 지금 원내 수석급으로 네. 정말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야당 의원들 솔직히 우리가 좌파라고 많이 공격하는데 네. 아주 합리적으로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젊으신 분이 참 잘한다 그런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존경까지는. 그냥 의례적으로 쓰는 말은 얘기입니다. 말은 그래서 상대당 의원님을 부를 때 다소 존경하는 하죠, 그럼. 다소 존경할 때도 있는. 그런데요? 예. 그런데 이번에 내가 이거를 조폭건 자체를 우리가 네거티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검증이 들어갔다. 그렇게 들어간 측면이 있고, 측면이 이제 시작됐다. 예. 좋은 면도 있겠죠. 이제 검증이 됐다는 그만큼 주목을 받으니까 검증이 들어갔다는 측면이 견제가 들어가는 거죠, 견제가.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조폭이라 하는 거는 그거는 사진을 누구라 찍느냐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애매모호성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아무 지지를 지금 다 받아놨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중에 조폭도 들어갈 거고 또 희한한 사람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검증 과정에서 막 이제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저들은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바로 세게 들어오네요. 세네요. 예. 그런데 이제 정 의원님도 선거 해보시면 알지만은 여기도 존경하는 정 의원님 해주셔야죠. 예. 정말 존경합니다. 네. 저는 마음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표현은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를 해보다 보면요, 네. 유권자들이 막 와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합니다. 그거는 저도 이해합니다. 네, 그러면 누군지 몰라요. 예. 그거 거절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솔직히 한 번이라도 사진 찍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거 거절하지 않고 다 사진 맞습니다. 이렇게 찍어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진 찍을 때 당신 직업이 뭐요? 예.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안 물어보죠. 물어볼 수 없잖아요. 저는 물어봅니다. 물어봅니까? 당신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대표님이 그날 가가지고 강연하러 갔다가 끝난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사진 쉽게 말하면 한 20방 이상 그런 찍거든요. 상황이겠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사진 한번 찍자고 이 사람들이 사진 한번 찍자고 쭉 사진 찍자고 하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물어볼 수는 없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그 사정을 다 아시는 분들이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꼭 이렇게 토스 안 하더라도 알아서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죠. 네. 정치인이 사진 찍자고 하면 다 찍는데 네. 이 사태의 본질은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지의 스펙트럼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그것이 본격적인 검증이 들어가고 실제로 구체적인 정책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헛수가 빠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조폭조차
지지하는 후보 얼마나 좋습니까? 뭐 그런 면도 있지만 보수 유권자도 지지하고 조폭도 지지하고 진보적인 유권자도 지지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조폭이 지지한다는 게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순간에 조폭을 싫어하는 국민들이 80%이기 때문에 또 그러면은 이제 95% 되겠죠. 예. 80%가 그러면 또 아니라. 빠지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까지 보인 것 중에 젊은 학생들에게 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막 강연해가지고 인기 끌었지만 막상 가보니까 별 게 없어가지고 이 지지율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후보 이제까지 보인 일반적인 정치 지지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지지율이 확 모였다가 좀 검증이 돼가거나 시간이 지나면 또 쭉쭉 빠지는 항상 밀물과 선물이 왔다 갔다 하는 후보.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주기에 밀물이 오고 또 아주 짧은 시간에 선물이 되는 이런 지지율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침 밀물이 들어왔을 때 조폭하고 사진 찍었고 또 조폭 때문에 선물처럼 이 지지율도 빠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관영 의원님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밀물 들어올 때. 정태 의원님이 생각보다 예. 잘 치고 들어오시는데요. 이제 네. 밀물 들어올 때 조폭가 사진 찍었다라고 하는 말씀 주셨는데 뭐 이게 이제 밀물이 들어오니까 검증이 들어온 건 맞는데요. 네. 실제로 사진 찍은 거는 꽤 오래입니다. 오래 전이고. 네. 실제로 이제. 광주 경선 때죠. 그때는 예, 아직 예.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죠. 그럼요. 저희가 안 대표가 리베이트 사건 때문에 당대표를 물러난 다음에 네. 20% 하던 지지율이 5%까지 빠졌습니다. 예. 그렇게 아주 추운 겨울을 예. 무려 거의 1년을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너무 쉽게 빠진다는 얘기죠, 지금. 예, 5에서 10%를 정말로 저희가 견디면서 거의 1년을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증 다 하고 탄탄히 다진 다음에 더 이상 바닥은 없다. 아니죠. 그 바닥일 치고 때는 왔거든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네.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1년 전에 사진 찍은 거, 뭐 솔직히 사진 찍은 거로 따지면은 문재인 후보도 이보다 더한 사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그건 완전히 이제 설물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 관심 없고 지금 이제 이 설물일 때 찍었는 사진이니까 동시보내기. 안철수 문재인 동시보내기. 그러다 되니까 밀물에 들어오니까 그때 그 선물 때 사진도 이제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 검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좋습니다. 안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제대로 하자. 네.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 뭐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특히 대통령 될 사람에 대해서 하나부터 네. 열까지 그렇죠. 모든 낱낱이 것을 해야 제대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정책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행로를 밟아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사진은 정말 조폭인지 알고 찍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좀 이상했어요. 그 찍힌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강연장의 앞에 와가지고 아우 조폭이지만 나 안철수 좋아하고 올 수 있잖아요. 네. 당연히. 네. 그분들은 뭐 사람 아닙니까? 좋아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행사장 뒤쪽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최자라는 얘기거든요. 행사장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앉아 있고 그 앞쪽으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나와서 사진 찍는 게 아니라 행사장 뒤쪽에 이렇게 병풍처럼 앉아 있는. 그러니까 주최 측 쪽에서 앉았구나 이런 사진이란 말이죠. 아니 김관영 의원님 정말 존경하는 김관영 의원님 이 문제의 핵심은 사진을 찍었느냐 여부가 아니라 그 렌트카 업체를 하는 뭐 조폭인지까지는 직업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양반들이 이번에 대량으로 사람을 이 선거인단을 실어 날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렌트카 업체가 그 조폭과 직접 연관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리고 시점으로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얘기를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 되니까 누군가가 이 렌트카 업체 내지 조폭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나만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의혹은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가우셨죠. 예. 이제 밀물이 저건 동지 아닙니까? 설물이 곧 올 겁니다. 설물이 한 달 내려오기를 저들이 아주 기대하면서. 저희는 그 부분 알아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당시에 그 모임 주최하신 분들이 전라북도의 JC 회장 하신 분이 그 모임을 주최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진 찍힌 분들 신분을 정확히 몰랐다 이런 건 거죠. 안 대표님은 몰랐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안 대표님 몰랐고 이제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이제 몇 분 더 오셨는데
그 JC 회장님, JC 회원들이 그 대부분인데 그분이 또 다른 사람들 이제 예를 들어 오라고 하면 또 했겠죠.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야, 가자. 여기도 이런 좋은 모임이 있는데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중에 뭐 그런 사람들이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개 있었다. 예, 그런 차원이지 이게 무슨 조직적으로 됐거나 뭐 하거나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니고 그리고 그날 참석한 전체 회원이 한 20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소위 이 또 젊은 청년들은 한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회원 그 무리에서 온 검증해봐야 돼요. 6명이 전부가 아니라 안 찍힌 사람들도 있다. 예. 그럼 더 문제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더 큰 문제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어떤 모임에서든지 간에 사람들이 뭐 올 수 있는 거니까. 예. 뭔가 잘못 말하신 것 같아요. 조폭이 6명이 아니라 30명이었어 뭐 이렇게. 아니요, 그 소위 그 청년들의 그 20대 30대에 속한 사람들이 그 정도 왔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저는 어쨌든지 간에 자, 안 후보님의 정책이나 생각이 소위 뭐 무슨 조폭을 지원하는 거라든가 조폭에 유리하다든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예, 그런 것이 아니라면 뭐가 아쉬워서. 네, 그럼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거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해프닝이다. 저도 예. 렌터카 업체가 그쪽에 연결된 것만 아니라면 해프닝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기다리시죠.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사람 저 사람 지지를 다 받는다라는 그 사실이 네. 아마 곧 이제 빠질 겁니다. 쉽게 빠질 것이다. 네, 쉽게 근데 빠질 그러니까 거고. 모든 계층의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선거 전략 아닌가요? 예. 그렇게 따지면 홍준표 후보는 모든 지지층으로 또 받아야 될 상황 아닙니까? 지금 너무 지지율이 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공격하시죠. 이제 보수는 예. 이제 보수 자체가 35%에서 40% 정도 되기 때문에 예. 그 숨어 있는 사이 보수만 제대로 나타나게 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으면은 아마 우리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자신감이 안 생기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죠. 지금 뭐 그런데 후보가 제대로 뭐가 특히 뭘 우리 보여줘야지 찍는 건데. 김어준 우리 그 공장장님 같이 네. 이제 민주당을 아주 노골적으로 사람 흔드는 아닌데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네. 실제로 이때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은 또 저는 홍준표 후보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예. 굉장히 친하고. 앞으로 하지만 지지율은 안 나오는 우리 자유한국당에도 좀 가입하십시오. 그럴까요? 예. 이중당적? 이중당적. 그 삼중당적도 상관없는데 그 이전에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예. 보수 표심이 불안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막는데 가장 유력할 것 같은 안철수 후보가 확 쏠린 거잖아요. 네. 당연히. 네. 이거 어떻게 다시 찾아옵니까? 지금. 지금 그 안철수 후보는 못 찾아가게 할 테고. 지금 이제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관건이죠. 네. 지금 우리 그 자유한국당의 생각에는 지금 원래 보수 후보가 보수를 지지한 사람이 한 40%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아주 강성 좌파라고 생각하는 문재인 후보가 집권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그것이 그 안지사 이름 뭐였죠? 잠깐 간 거다? 예. 안희정으로 그걸로 갔다가 네. 또 안희정 지사한테 도지사한테. 갔다가 예. 그다음에 또 그것이 아무리 안희정 관심이 지사가 도저히 없어도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다시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 예. 지금 가고 있는 잠시 그런 머물렀다? 상황, 예, 가고 있는데 머물렀다가 계속 끝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는 선거도 선거는 이제 알 수가 없지만 얼마 안 그래서 남았는데. 저희들은 그 끝까지 보수 간다고 후보를 보수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모을 거냐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 우리는 두 가지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출발 자체가 굉장히 늦은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네. 탄핵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대로 된 보수를 결집할 수 있는 인물이나 정책이 아직 제대로 선보이지 못했다. 이런 측면인데 지금 이제 홍준표 지사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러게 되면은 그것이 모이지 않겠는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시려면 빨리 도지사직을 그만둬야지. 그렇죠. 네. 지금 연설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우리 김어준 우리 공장장께서 공격하려고 뭐 어제부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던데. 아니, 저는 항상 얘기했어요. 이 문제는 깔끔하게 털어야지. 이게 너무 구질구질해 보입니다. 원래 그 양반 성격이 안 맞는 모습을 그렇죠. 보이고 있더라고요. 원래 홍준표 후보의 성격상을 탁 털어놔야 되는데
이거 계속 공격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직 도지사라서 선거운동을 못해요. 후보가 됐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말이 안 되죠, 의원님. 지금 정태옥 의원님 말이 안 되죠. 합리적인 아니지. 의원님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 참 입장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도지사가 그 사퇴를 하게 되면 다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보궐선거 그 자체는 이제 대통령 선거 때 같이 했던 큰 돈이 적 안 듭니다. 그러나 그 후에 대부분 이 보궐선거를 치르고 나면은 다시 시장 군수들이 대거 사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알겠는데 1년 이상 남았는데 당연히 1년 이상이라기보다도 지금 실제로 정확히 따지면 1년 뭐 한 20일? 1년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년 6월. 아니 1년 열흘이 아니라 6개월이 남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선거법에 그렇게 분명히 됐을 1년 때 이상 남으면은 네. 보궐선거 보궐선거 하게 되죠. 대충 계산하면은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경남 도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약 300억입니다. 그러니까 돈 아끼려고 경남 도민들이 가진 선거권도 있잖아요. 내가 1년이라도 내가 원하는 도지사를 뽑고 싶은 권리가 있는데. 그런데 그 300억이라는 돈을 겨우 1년 정도 하는 걸 가지고 네. 그 돈이 너무 300억이라는 아까워서 돈을 그런 쓰는 게 겁니까? 아깝다. 그는 전략적인 선택은 만약에 똑같은 논리로 한다면은 만약 그 사퇴를 해가지고 다시 연쇄 보궐선거가 이루어져 가지고 300억이라는 돈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비난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비난하는데요? 그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네. 솔직히 얘기하면 홍 지사님이 출마를 안 하셔야 돼요. 에이, 그건 너무 비약이고. 아니 왜냐하면 저희 당 기준으로 보면요.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돼가지고 1심서 유죄 두 분의 기소만 돼도 네. 기소만 돼도 당원권 정지입니다. 두 분 이름이 지금 검색어에서 이 대선 후보 자체로 난리 당내 났어요. 경선에 등록 자체가 안 돼요. 저희 당 이 기준에 의하면 사실은 지금 하면은 안희정 지사나 아니 그거는 이미 다 끝난 안희정 일이잖아요. 지사는 민주당입니다. 예, 민주당인데. 국민의당을 아니, 공격하시죠. 그 마치 끝난 얘기고. 해픈투비 지금 국민의당에 예. 마침 해픈투비. 해픈투비 진짜 수고 나왔습니다. 해픈투비. 지방자치단체장이 없다고 해서 어쩌다 그렇게 보니. 아니 얘기하는 게 그,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저희 일반적인 지금 엄격해진 당내의 그 자격 기준 후보 자격 공직 후보자 자격 기준에 의하면 요즘은 사실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면은 그 즉시 당원권 정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 지사님이 1심에서 특히 유죄 판결 받으신 분이 2심에서 잠시 무죄 났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로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건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국민들 정서에는 안 맞는 거죠. 이것도 그건 국민에 맞습니다. 대한 저는 도리가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 솔직히. 홍준표 도지사 그리고 지금 도지사를 개인적으로 그만두냐 좋아하지만 그건 말하냐. 맞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저는 본인이 도지사를 만약에 이번에 그만두면 보궐선거 해야 되는데 시장 군수들이 그만두고 도지사를 출마할 거기 때문에 연쇄 또 선거가 있을 것이다. 이건 본인의 예상일 뿐이지 왜 그것까지 걱정을 해요? 그건 걱정하실 분이 아니죠.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이게 있는 혹시 거죠. 홍준표 후보가 떨어지고 나면 도지사 돌아가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사퇴를 확실히 이제 9일날 하니까. 혹은 자기 사람들을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네.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나의 나도 그 만약 똑같은 논리로 사퇴를 해가지고 300억이라는 돈을 쓰게 됐을 때 그러면은 그 비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 그건 제가 보기에 약간 궁색해가지고 새로운 논리 개발이 필요합니다. 돈 문제로만으로는 이게 디펜스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논리 개발해 와가지고 이 방송에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섭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건 해픈투비. 영어 좀 되십니까? 아예 아닙니다. 부지부식간에 해픈투비. 어쩌다 보니. 영어 예. 잘하십니다. 아, 그래요? 예. 영어를 왜 잘하십니까? 전혀. 왜 잘하신다고? 영어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사모님이 영어를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사모님요? 예. 왜요? 캘리포니아에서 사시는? 지금 대한민국 통상 교섭을 책임지고 계셔서. 사모님이요? 예. 오. 그래서 제가 같이 사시니까. 사모님과 저는 영어로 잘하고 대화하시는 아니. 전혀. 저도 한때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해픈투비 정태우 의원님 앞으로 제가 해픈투비로 아니 말하다 갑자기 해픈투비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지고. 네. 자 그런데 국민의당이 만에 하나 그 조폭이 하필이면 그 렌터카를 한 조폭이었다라고 만약 연결고리가 나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런 일 없어요. 일 없다고요? 자꾸 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아니,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요?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네거티브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이 본격화되면은 네. 국민의당의 아킬레스건은 네. 그랬군요. 조폭보다는 네. 이 정체성이 뭐냐.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네. 이 박지원 당 대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를 바라보는 많은 시각들 중에 홍준표 의원이 후보가 말한 안철수 찍으면 박전 상황된다 그 프레임이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상황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안철수 찍으면은 박지원이 집권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그런 것이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 사드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 국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사드는 지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당론으로서는 그거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거는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가지고 사드 문제는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 안철수 대표가 명확하게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입장을 좀 바꾸셨죠. 예, 확실히 해야 되고 앞으로. 근데 당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당론도 변경하는 절차를 가지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이제 박지원 대표님과 안철수 대표의 선거 관계는 보수표를 좀 잡아보려고 갑자기 아니고 안철수 대표가 이미 대통령 출마하시면서부터 당론까지 바꾸겠다는 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때 당시 그런데 한편으로는 네. 우리 당이 하나가 돼가지고 안철수 대표를 이제 앞으로 대통령 뽑아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론은 지금 변경 절차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당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이 변경 절차가 복잡합니다. 네. 적어도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만이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비난받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공론화를 해서 변경하는 절차를 대통령이 되려고 당론도 막 바꾸고 짜증하니 그런 걸로 비난받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지난번에 이미 사실은 한번 바꾸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지 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철학으로 볼 때는 바꿀 수는 없는 정책 아닙니까? 당론? 예,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사드를 맨 처음에 반대를 냈고 당론으로 채택을 한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저희가 그러다가 보수표를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이제 바꾸려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맞죠, 이 그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사실은 민주당이 보수표 생각해가지고 중도 보수를 생각해가지고 전략적 모성이다 해가지고 거기도 그렇게 하고 있긴 당론 합니다. 채택 과정도 거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주 처음에 냉정하게 판단해가지고 당론을 정식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러다가 바꾸려니까 더 티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떡합니까, 이거? 사실은 바꿀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바꿔야 된다라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생각을 하기 그래요? 때문에. 사드 당론도? 예. 이건 제가 욕먹을 것 같아서 보니까. 예. 이게 바로 민주당이 어려운 게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저 부분입니다. 국민의당입니다. 저 국민의당. 난 둘 다 똑같아. 민주당이라 해서 아니, 민주당이랑 국민의당이랑 제 눈에도 그렇고 국민의 눈에 똑같이 보입니다. 그냥 다 같이 일종의 좌파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자꾸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안 오르고 그냥 바닥이 길 때는 그때 당시 안철수 후보가 사드를 찬성해야 된다 이야기하니까 당원들이 의원총회 모여가지고 그대로 가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지지율이 상당히 오르고 집권의 가능성이 있고 보수표를 좀 받아올 것 같으니까 또 뭡니까 당론도 바꾸고, 또 바꿀 것처럼 보이는 거는 그런 이제 우리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그냥 바깥에 나가가지고 표 받아오는 사람이고 실제로 주인들은 국민의당을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상당히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주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전형적인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안철수 후보가 중도적인 입장의 정책이나 말을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희 당을 민주당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은 있죠. 물론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점도 있죠. 그러나 이제 가장 다른 것은 뭐냐면
저희 당에 계신 분들이 뭐 안철수 후보나 저나 민주당에 있을 때 이 정치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온 거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얘기한 것은 양극단의 정치를 배제하고 지금 너무나 적대적 공존관계에 있는데 이것을 배제하고 이제는 중도 쪽에 통합하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나온 사람들이 지금 저희 당의 국회의원이 40명인데요. 40명의 국회의원 중에 이번에 국민의당이 창당된 이후에 새로 초선이 된 사람이 23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민주당에 있는 그 뿌리가 다 그대로 온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의 절반 이상이 이미 초선으로 채워져 있고 새로운 물로 채워져 있거든요.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요. 그러나 그러면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 정권 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전혀 아니죠. 그거는 두 분에 대한 다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찍으면요. 네. 홍준표가 당선되지 누가 당선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이제 금방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박지원 대표님과 안철수 대표님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이게 생각하시는 거는 이게 두 분의 관계를 전혀 모르고 우리 당의 구조를 모르시는 거고요. 안철수 대표님이 얼만큼 독자적인 행보를 해오셨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해오셨는지는 정태호 의원, 김관영 의원. 네, 지금까지 해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행보를 해오셨는지. 지금 우리 정부가 세월호를 인양하는데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3년이나 준비한 인양이 왜 이렇게 시행착오가 많을까? 과연 올해 4월 인양 계획이 애초부터 있었던 걸까?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3년 만에 인양했고 3년 동안 준비했는데 이제 시행착오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진 의구심이 2017년에 3월 과연 이게 계획되어 있던 건가 이런 의구심들이 있어요. 소장님이 좀 예산의 관점에서 파헤쳐 보신 게 있다면서요? 예. 예, 저도 좀 약간 의구심이 있어서 네. 한번 예산을 확인해 봤더니요. 네. 올해 2017년도에 인양 추진단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아하. 거기다 또 그 돈을 쓰는 조직, 그 행정부 조직도에서도 예. 추진단이 딱 한 명 직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은 전화를 받지 않는데, 여하튼 지금 현재 예산을 지출하는 것들이 과거 썼던 돈 이월하고 또 아니면 재대책비 갖다 쓰는 것으로 지금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의 관점에서 보자면 2017년도에 세월호 인양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을 미리 책정해 둬야 되는데 계획이 있었다면 예. 적어도 예산의 관점에서는 2017년도에 세월호를 인양할 거라고 잡아둔 예산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간단하게 말하면. 예, 작년 11월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까지 1단계도 저희 인양이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의지가 있었다면 뭐 설사 늦어져서 작년에 못했더라도 예.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시간적 여유는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하지 않았다. 적어도 작년 11월까지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내년에 세월호 인양을 3월에 할 테니까 관련된 예산을 잡아두는 게 만약에 계획이 있었다면 정상인데 그런 잡혀있던 예산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 없었고 시도한 적도 없었다. 시도한 적도 없었다. 예. 그러면 그 일반이 가지고 있는 이거 정말 세월호가 탄핵되니까 갑자기 끌어올려진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밑받침하는 예산 관점에서의 정황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행정이라는 게 그게 갑자기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정부 행정은 특히나. 만일을 대비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거는 또 한두 작은 사안이 아니고 매우 큰 사안인데 지금 내년도에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편성했겠죠. 그렇죠. 이거 좀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이 처음으로 나온 건데 계획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그러면 지금은 어느 돈을 끌어다 쓰는 겁니까? 예산이 없었으면. 주로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재대책비 끌어다 쓴 건데요. 재대책비요? 예. 재대책비가 이제 보통 진짜 사고가 나고 했을 일종 예비비네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돈이 예비비를 쓰면서 주로 예전에도 분향소 예산 같은 경우에도 해수부 소득지원과에서 이제 편성하고 지출을 추진다해 쓰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도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재대책비라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려고 재대책비에서 쓰는 게 정상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 좀 봐주십시오. 재대책비라는 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폭우가 온다든가 홍수가 생긴다든가 그런 재해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예비비지
이렇게 세월호가 만약에 계획되어 있었다면 거기서 끌었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월호가 뭐 지금 한두 달 내에 이런 일도 아니고 그렇죠. 3년간. 3년이 된 일인데 예. 그런 걸 제드식으로 쓰는 건 예산 목적의 사용 금지라는 원칙에 어긋납니다. 어허. 그래서 더더욱이 세월호 인양 비용은 갑자기 끌어다 쓰는 거다. 예. 어허. 그러면 추가 비용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지금 상하이 셀비지가 추가로 들어간 비용들은 알아서 부담하는 거라고 그런 네.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확인해 보셨나요? 그런 보도가 있고 그렇지만 정부는 확인해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결정이 됐다면 아마 정부는 오히려 더 그걸 강조할 텐데 예. 정부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서 모호한 답변을 일관하고 있고 그 계약서라든가 지금 현재 지금 작년 말에 끝났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연장됐을 때 원래 배상비도 주기로 돼 있었는데 상하이 셀비지에서 예.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일체 지금 아무 답변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배상비라는 거는 지체보상금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예. 예, 상하이 셀비지가 예를 들어서 2년 안에 인양하기로 했는데 인양을 계약된 기간 내에 못하면 배상금을 내는 그런 네. 조항. 추가 비용 당연히 내고 예. 배상도 하고 이렇게 이런 원래 다른 계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년이 되도록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은 공개되고 지도 안 있다. 하고. 예. 그러니까 실제 추가 비용이 어떻게 정산되거나 누가 지출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정부는 문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합니까? 예, 답변을 안 하고 있고요. 예. 그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공식적인 답변이 없어서 예산서나 서류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물어보면 정황상 일단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쓰고 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게 예산이 책정이 안 됐었다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할 계획이 있었다면 무조건 예산이 이전에 책정되는데 책정을 안 했다는 건 올해 인양 계획이 없었다라고 주장할 굉장히 분명한 근거가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11월 정확히 얘기하면 11월 30일, 12월 1일까지 예산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런 예산은 야당도 당연히 찬성할 예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해명해야 될 사안이네요. 계획이 있었다는데 왜 예산을 안 잡았냐고. 왜냐하면 해수부에서는 진작에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주장했거든요. 예. 예, 이거 탄핵 때 갑자기 급하게 인양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재대식비 이런 거는 해수부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 대부분 이제 총리실이나 기재부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해준 것도 그분들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해주는 것도 그분들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수부는 아마 제가 볼 때 하라는 대로 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요는 예. 말씀의 요는 재대책비를 해수부가 쓰고 싶다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의혹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은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 인양 관련 비용 1,005억인가요? 1,020억인가요? 그 돈은 언제? 입니다. 예. 예, 그건 언제 책정된 겁니까? 그건 이제 계약기간 2년이었으니까 예. 2년 전. 예. 2년 전에 예산. 2년 반 전에. 예. 그 이외에 지금 금액은 전혀 반영된 게 없다. 예. 아하. 알겠습니다. 오늘. 예. 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예. 빨리 계약서라든가 이번에 지체된 상황이나 이런 것들 명확한 공개를 하고 예.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줘야 자기들이 억울하다면 예. 풀어줘야 되는 거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의심들이 있다는 사실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이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가까운 주변국이기 때문에 이 문제 대선 기간에 꼭 짚어봐야 할 것 같아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두 정상은 어떤 대화를 나눌지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지훈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큰 뉴스입니까? 우선? 미국에서? 미국은 워낙 정상회담이 많으니까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뉴스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CNN 이런 걸 이제 매일 아침 이제 체크를 하는데 지금 제 1면에 걸려있는 뉴스 사실 이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우리한테. 갑자기 주제를 바꾸시고. 우리한테 저는 당연히 이게 제일 큰 뉴스일 것 같아서 네. 중국과
미국 정상이 드디어 그렇죠. 만났으니까. 세계적인 관심이 쏠려 있긴 하죠.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아니라고요. 일본이. 미국 내에서는 한 2번 그렇죠. 정도 수됩니까? 정치권에서? 2번이 아니고 한 3번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럼 일단 미국에서는 3번 뉴스. 이 회담의 핵심 주제는 뭐가 될 거라고 전망 들었나요? 이제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했었어요. 백악관에서. 시작하기 전에 어떤 얘기가 녹을 것인가. 예, 예. 첫 번째 1순위 의제는 무조건 무역 통상. 통상. 예, 그걸 예. 이제 가장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게 네. 아마 주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핵 문제도 거론할 나올 것이다. 것이다. 이렇게 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당연히 사드 문제도 나올 수 있겠네요. 사드 문제도 뭐 사이드로 나오긴 하겠지만은 그게 뭐 주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요? 그건 우리한테는 정말 급한 얘기지만 사실상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들어오는 걸로 기정사실화를 한 것 같아요. 일단 했다. 예,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뒤집긴 힘들다 현실적으로 그거는 네. 이제 인정을 좀 하는데 뭐 얘기는 못 하고요 그렇게는. 네. 그렇기 근데 때문에 전략 자체를 들어오는 걸로 하되 네. 어떤 식으로 그걸 지렛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거냐 이렇게 그렇죠. 바뀌는 좀 거. 진행을 좀 더디게 만들다거나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올해 11월에 19차 공상당 대회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시진핑 제2 집권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혹자들 얘기하기로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3기도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 11월까지는 그래도 시진핑 주석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물러서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사드 않겠냐. 배치를 가지고 전면적으로 붙지는 않지만 네. 사드 배치가 들어오는 건 기정사실을 하되 그렇다고 쉽게 받아들이는 모습도 보일 수가 없다. 그러면 안 되죠. 네, 일단 네. 그런 밀리는 모습이니까. 그렇죠. 자국 내에서는 사드 때문에 큰 문제제기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만 죽어나는군요. 우리가 이제 그렇지 힘들어지는 거죠. 뭐 중국은 사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내 공산당에서는 북한을 그래도 전통적인 혈맹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훨씬 좀 많고 세력도 네. 있었는데 그거를 약간 누르고서는 친한 정책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사태가 살짝 좀 스크래치가 나는 일종의 그런 상황이고. 자신이 취해왔던 친한 정책이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서 네. 그거 봐라 잘해줬는데. 쟤는 어차피 네. 미국 편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제 여기서 물러나기는 좀 힘들죠. 그쪽에서는 한 줄로 말하면 쟤는 어차피 미국 편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발 잘해줘봐야 소용없었는데. 그렇죠. 헛짓했다. 네. 이런 분위기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하. 그런 분위기고 사드는 한 서너 번째 이슈고 가장 큰 거는 이제 무역 갈등. 네. 이것이 될 것이다. 네. 무역 갈등이야 무역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 전공 분야 아닙니까? 이 문제. 전공을 하고 있죠, 그거 가지고. 네. 전공 분야고 그것이 1번 주제가 될 것이다. 네. 했는지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게 당연히 가장 큰 뉴스일 줄 알았는데 네. 두세 번째라면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미국 내 지금 첫 번째 뉴스. 네. 그거는 지금 이제 닐 고스치 연방 대법원 판사 지금 인준을 거치는 중이거든요, 상원에서. 근데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그 우리 익숙하죠, 필리버스터. 익숙하죠. 생각나더니 또 막 추억이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왜 필리버스터를 필리버스터를 합니까? 너무 극우적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극우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뭐 보수적인 우파 성향을 가진 그 그럼 대법원 당연하죠, 판사를 뭐. 당연히 이제 우파 대통령이니까. 임명을 하려고 했고, 예. 근데 내놓았던 처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3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그래도 이성적이다. 뭐 네. 이렇게 이제 말이 평가를 되는. 받았고, 예.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반이민 행정명령이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법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한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왜 중요하냐? 인준에 대법원 인준에 이렇게 미국 정치권 1번 뉴스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양쪽이 전면적으로 붙었는지 네. 왜 중요한지 설명해 이렇게 주세요. 급작스럽게 주제를 바꾸니까 준비해온 사람으로서 당황스럽게. 준비해온 건 제가 그냥 글로 잘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미국 정치, 아니, 저희는 그게 1번인 줄 알고 여쭤봤는데 1번이 아니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주디셜 리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 대법원 같은 경우는 한국의 헌법재판소랑 비슷한 역할을 해요. 동시에. 예, 그러니까 이 법안이라든지 혹은 뭐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헌법에 위배되는가 아닌가 이런 걸 이제 판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이 그러니까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구나. 법안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굵직굵직한 판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명령으로 하고 싶은 것조차 대법원에 의해서 막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거기는. 예. 그리고 실제 그런 사례도 많고. 그런 사례들도 많고. 아하. 근데 지금까지 이게 8명이었어요. 힘이 세네요, 아주. 힘이 아주 세죠. 그러니까 안 센 것 같은데 센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접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대통령을
이 재판관이 지지해 주느냐. 네. 아니면 적절히 견제해 주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네. 대통령뿐이 아니고 사실은 의회도 견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의회 법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은 이제 또 그게 이제 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상권 하는데. 분립의 힘이네요, 그게. 네. 그런데 사실은 뭐 건국 아버지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이 이 사법부를 만들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만들었어요. 대충 만들어놨는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을 겪다 보니까는 갑자기 이제 힘이 세지는. 점점점 세지는. 예. 그런 식으로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집권하자는 반대쪽 정치 세력에서 볼 때는 미국의 대통령 힘이 막강한데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실상 의회 아니면 이 사법부인데. 네. 사법부는 또 같은 편이 되기 쉽잖아요. 그렇죠. 임명권자가 그렇죠. 이제. 그리고 유명한 대통령, 인기 있는 대통령이면 선거에서 이겨서 상하원을 장악하기도 하니까. 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사법부라서 점점 힘이 세졌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네. 하여튼 사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주 역사적인 판례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미국의 힘을 가치를 얻어갔고. 결정하는. 예. 근데 그게 이제 원래 사실은 요번 이제 고스터치 판사가 임명이 되는 그 자리가 원래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을 했었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6년 초인가 이제 스칼리아 대법관이라고 아주 네네네. 보수파의 유명한 거주가, 사건이죠. 네. 예, 사망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죠. 그래서 그래갖고서는 이 민주당 측에서는 우리가 임명을 했어야 되는데 뺏겼다. 도둑 맞았다. 그런 또 배경이 있구나. 왜냐하면 1년 자기가 임기가 끝나기 1년도 전이었는데 네. 공화당에서 막았죠. 청문회도 안 열었어요. 네. 네. 계속 막았죠. 정말 불쌍해요. 그 판사, 갈란드 판사인데, 그렇다고 굉장히 진보도 아니고 약간 중도 성향이 굉장히 많았던,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이 사람은 이 해주겠거니. 정도면 되겠거니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청문회도 안 열고, 그래갖고서는 진짜 안 됐죠. 뭐 판사로서 거의 최고 1년 자리인데. 이상. 예. 그래서 복수를 하는 면도 있네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발, 그리고 인기도 별로 좀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도. 그러다가 그냥 필리버스터로 가자. 그럼 필리버스터로 실제로 막을 수 있어요? 필리버스터를 갔는데 이제 공화당에서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뉴클리어 옵션이라고 있어요. 뉴클리어는 예. 핵폭탄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원래 이제 필리버스터를 막으려면은 그 상원의 5분의 3. 그러니까는 100명이니까 60명이잖아요. 이 60명이 이제 필리버스터 그만둬라라고 얘기하지 막을 수가 있는데, 재미있는 게 미국 헌법에 상원의 법안이 통과하거나 뭐 인준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명 이어야 된다라는 그 명확한 문구가 없어요. 예. 하원은 있는데. 예. 그러니까 대신에 상원에서는 그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있고 예. 대신에 의원의 5분의 3이 이거를 막아라 하면은 필리버스터 간도라 하면은 간둘 수가 있다라는 것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간 통상적으로 하원에서 반이 넘으면 통과가 되니까 예. 뭐 통과가 웬만한 건 그렇게 통과를 이제 시키는데 여기서 필리버스터를 해버리면 일단 60명이 차야지 법안이든 뭐 인준이든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갖고서는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가 가 있는데 이제 상원에서 그 룰스 커미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상원의 어떤 통과시키는 법안이라든지 이걸 통과시키는 우리나라 룰을 법사위 바꿀 같은 수가 거군요. 있어요. 예, 그걸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공화당 측에서 바꾸겠다고 그걸 몇 번 워닝을 줬었어요. 경고를.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사실은 바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근데 그러면은 상원의 어떤 의미라든지 견제 능력이라든지 뭐 사실상 마음에 안 드는 법안도 그럼 이런 식으로 뉴클리어 옵션을 써갖고서는 반만 찬성을 하면 통과시키는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견제해왔던 어떤 파워, 권력 같은 거를 잃어버린 게 아니냐 해서 굉장히 반대도 심했는데 뉴클리어 옵션을 가기로 한 거죠.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듣다 보니까 저도 말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갔는데 너무 몰라도 되는 사실까지 알게 되고 거기까지는 알고 싶지 네. 않고. 자, 그럼 다시 네. 두 번째가 먼저 간단하게 짚고 다시 이 중미 회담으로 돌아오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슈가 큰 게? 두 번째는 이제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있는데 예. 이 사람이 백악관 가서 뭐 정보 가지고 와갖고 혼자 발표했다고 그 러시아 게이트 관련 러시아. 이야기. 예. 트럼프하고 러시아 관련이니까. 네, 한 열흘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네. 그래갖고 막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었죠. 네가 뭐 여기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사퇴해라, 이 사건에서 손 떼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버티다가 결국에는 손을 떼기로 했어요. 러시아 게이트 관련된 뉴스로. 네.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다시 그러면 그 미중으로 넘어와가지고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메르켈 총리하고 만났을 때 악수도 안 하고 아주 졸렬한 행태라고 외교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행위고 그런 비난을 받았잖아요. 네. 혹시
이번 그 정상회담을 전망하는 미국의 분위기는 뭡니까? 뭐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근데 크게 많이 이렇게 웨이트를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다들 얘기하는 게 알아가는 단계의 미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격적인 건 안 나올 거다. 예,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 get to know each other 미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무역이나 통상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많은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온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도 무역 통상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중에서 특히 강조를 할 부분이 그 중국 시장을 좀 열어라. 그러니까 중국 시장 예를 들면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 관세가 25%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낮추든지 해라 뭐 이런 압박이 들어가고, 농산물 시장도 뭐 중국이 미국산 뭐 쌀이라든지 콩 같은 건 많이 수입을 하는데 그러니까 쇠고기 마켓 요걸 좀 열어라 뭐 이런 얘기 압박이 좀 들어갈 거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고. 우리랑 상관없죠. 이제 북핵 얘기가 우리랑 좀 상관이 있는 그다음에 얘기긴 이제 하죠. 두 번째 세 번째 이슈라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 백악관에서 내놓은 뭐 입장이나 최근에 성명이나 이런 건 어때요? 그게 사실은 뭐 예전 행정부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별로 네. 할 말 다 했다. 예. 별로 할 말 없다.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던데. 그죠. 미사일 쐈는데 뭐 그 국무부에서 성명이 나왔죠. 그 틸러슨 장관 성명이 나왔는데 미사일을 쐈대더라. 네. 이상 할 말 없다. 그러니까 저도 통상적으로 뭐 규탄한다 뭐 이런 말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무 뭐 이런 식으로. 그동안 할 말은 다 했다. 예.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예. 이게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뭐 전부 다 뭐 이런. 별로 관심 없다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예상외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나가면서 풀지 못한 문제는 자기가 네. 풀겠다.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특별히 했대요. 내가 정말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북핵 문제다. 예의 주시를 해라. 그래서 이란 문제는 자기가 해결했는데 네. 오바마도 풀지 못한 게 북핵이다. 네. 라는 언지를 주자 승부욕이 발동. 뭐 이럴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오바마 못한 거 내가 해준다.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불안합니다. 트럼프가 해결하겠다고 덤비면 불안합니다. 혼자라도 지금 하겠다고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중국이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면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 그건 말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뭐 비밀이니까. 일단 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만 보면 미국은 북한 그 핵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협이 당장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네. 장사꾼들은 당장 뭐가 문제가 안 되면 관심을 제껴두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틸러슨 장관도 국무장관도 할 말이 없다. 그 양반도 원래 기업가 장사꾼 네. 출신이다 보니 더더욱 그런지 그 외교나 정치에 오랫동안 익숙한 사람은 여기다가 외교적 발언도 하고 뭔가 신호도 던지고 네. 뭐 하는 척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듯이 한 번쯤 북핵 문제 해결하면 노벨상 탈 수 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뭐 별로 노벨상 같은 거 관심 있을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는 좀 관심이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이제 국가정보국에서 국장이 이제 브리핑을 해주거든요. 일단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그 네. 매일매일 똑같이 현직 대통령 같이 해주는데.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하라고 자기는 머리도 아프고 골치 아픈데 일주일에 한 번만 오라고 그랬는데 북핵 문제만큼은 브리핑을 그래도 거의 매일 받았다. 그런 이유가 있겠군요. 오바마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오바마 콤플렉스는 여러 번 언론에 등장하던데 오바마도 못한 거는 내가 해주겠다. 네네네. 네. 그게 불안해요. 승부욕이 이렇게 발동이 돼갖고. 그게 불안해요. 승부욕이 없어야 돼. 이상한 해법이 나올까봐. 네. 지금 근데 당장은 뭐 나오는 게 없다.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했죠. 뭐 세컨더리 경제 제재를 한다. 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는. 예, 얘기가 그리고 나왔죠. 이제 모든 옵션은 테이블에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게 했었어요, 사실. 그리고 틸러슨 장관이 그때 와갖고서는 세컨더리 보이콧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한다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중국이 도와줘야 되는데 세게 할 거다, 뭐 이렇게 많이. 세게 할 거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얘기는 별로 나오진 않고 그러니까 추측만 지금 난무하는 상태죠. 중국도 뭐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미국도 북핵 문제가 당장 해결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우리하고
직접 연관된 이슈가 여기서 치열하게 다뤄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거네요. 네, 제 전망. 생각에는 좀 그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차 순위 관심은 무역 통상이에요. 자기들끼리 돈 문제, 예. 장사 문제. 그러니까 브리핑할 때 그걸 보면은 이제 그쪽에서 먼저 얘기한 백악관 측에서는 무역 통상 문제가 주 의제로 다뤄질 거다 얘기를 하고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북핵 문제도 물론 다룰 거다. 뭐 이런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하긴 할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두 가지는 이제 그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저희가 나오실 때마다 한 번씩 탄핵되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미국 사회가 뭐 엉성하고 말도 안 되는 건 맞지만 정치 시스템에 있어서 그 너무 고비용 정치 구조이긴 하지만 네. 로비 시스템 때문에 근데 이 장치가 잘 돼 있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럼요. 특히 정치인들이 공적 지위를 자기 사적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쓸 때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조그만 거 하나가. 네, 아주 작은 것도 사실 서구 사회에서 그런 거 강한 편인데 미국도 그러니까 이익이 충돌할 때 자기 이익과 그 공적 이익이 충돌할 때 공적 이익을 따르지 않고 사적 이익을 쫓아가면 가차 없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거기 굉장히 약하잖아요. 매우 약하죠. 이 역대 가장 약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도 매우.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가족이 다 그냥 지금 약하죠. 그러니까 가족이 들어와서 막 하잖아요, 막. 예, 지금 사위도 굉장히 뭐 많아요. 많고. 사위도 많고. 근데 지금 실세잖아요. 네. 사위가 넘버원 실세고. 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딸인데 그 백악관 안에서 힘을 굉장히 가지고 있고. 예, 지금 뭐 일단 직함은 줬어요. 대신에 이제 돈은 안 주는 걸로 이게 걸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근데 둘 다 자기 사업이 있잖아요. 뭐 재능 기부 차원에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보통 재산이 있으면 백지신탁 한다든지 사업을 네. 멈춘다든지. 그런 거 안 했죠. 그런 게 안 하고 자기 사업 하면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하기 힘든 건데. 사위는 뭐 손을 좀 뗐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네. 중국에서 투자 받아갖고 뉴욕에다가 부동산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손을 좀 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손은 뗐지만은 보고는 받지 않을까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딸은 아예 손도 안 댔잖아요. 그렇죠. 자기 장사를 이게 어느 나라든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네. 그 자본도 계속 나오죠. 이 잡음도 계속 나오고 그리고 근데 요거는 사실 지금은 러시아 게이트에 살짝 묻혀 있는 워낙 네, 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전통적인 적성국인데 하도 둘이 손잡고 뭘 했다고 하니까요. 뭐 그거는 굉장히 명확해 보이기는 해요. 네. 둘 중에 하나가 큰 뉴스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김준 박사님하고 이틀 연속으로 왜 탄핵되었는가 하게 되지 않을까. 자, 오늘은 중미 정상회담 잠깐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지훈 박사였습니다. 네, 인사하는 목소리가 나와버렸네요. 네, 자, 불친절한 AS 오늘 앱 접속이 잘 안 된다는 항의가 많네요. 예, 좀 천천히들 접속해 주시고 서로 나눠서들 접속해 주시고. 자, 오늘 처음 시작한 정태욱, 김관영 의원 내부자 내부자 너희죠. 예, 내부자 너희 둘 이미 있고 너희째. 내부자 너희 굉장히 재밌다는 반응 많고 실시간 검색어 계속 올라와 있고 정태욱 의원이 누구냐는 얘기도 많고 웃겨서 운전을 못했다는 얘기도 많고 와 재밌다 맞네요. 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노회찬 코너 시간도 했는데 노회찬 코너 이름이 계속 옵니다. 일주일 내내. 네, 오늘 온 것은 노장지교, 노심초사, 노장초사, 노심독사, 노회찬의 깡패 정치 아니군요. 정치 깡패 매일매일 옵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렸고 예, 그 코너가 인기가 좋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 파괴하는 분이죠. 다 파괴. 지난주에 처음으로 파괴가 아니라 뭐랄까요 대변을 해주시고 해명을 해주시고 남도음식의 의미. 그것도 그렇지만 그 카스테라 카스테라. 네. 네, 대왕 그것도. 카스테라였던가요? 네, 대왕 카스테라도 네. 뭐. 그 억울한 점이 좀 있다. 뭐 이름만 네. 이름이 카스테라는 아니지만은 네. 우리가 식품 계획으로 원래 늘상 먹고 있는 그러니까요. 부당한 부분이 있다. 예. 네. 그렇지만 거의 대왕 카스테라 대리점도 이제 거의 문을 닫아간다고 하고 또 지나치게 늦은 해명 변호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2주 연속으로 파괴자가 아니라 네. 뭔가 이렇게 대변인 옹호자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그 당군 신화에 대해서 좀 당군 신화는 또 왜 나옵니까? 당군 신화는 깨볼까 했어요. 예. 당군 신화요? 예, 그 봄이죠. 그래서 뭐 산나물 네.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산나물을 보통 이제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예. 채소 육식은 나쁘고 채소가 예, 채소가 좋다. 좋다. 그것도 뭐 산나물 이러면 네. 뭐 그냥 더더군다나 산에서 난다면 그렇죠. 네. 그냥 채소보다는 나을 것이다. 네. 산삼이 더 낫듯이 인삼보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 뭐 산간 이쪽으로 산나물을 많이 드셨을 그런 할머니들 이렇게 네. 봄에 되면 많이 뵈러 다녔거든요. 네. 산나물도 공부를 할 겸. 산나물도 따로 공부를 하셨어요? 아, 그렇죠. 해야 돼요. 해먹기 힘드네요, 마칼레미스트. 그래서 강원도 가서 산나물 캐는 할머니를 인터뷰해야 하니? 예. 그 산중에서 할머니가 산나물 열심히 캐고 계시는데 옆에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질문들을 던지는데, 이 질문했죠. 할머니 참 이런 그 건강한 음식 많이 드셔서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싹 이렇게 곁눈질이 약간 째려보는 듯한 이런 눈을 보이면서 뭣도 모르는 예, 놈 이런 눈. 그렇죠. 예. 이거 한 일주일만 먹어봐봐. 물똥 싸고 난리나. 물똥 싼다고요? 예. 산나물을 많이 먹으면 소화에 안 좋아요? 우리는 산나물이라는 게 어쩌다 한두 번씩 이렇게 먹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반찬으로. 저는 안 먹습니다. 그렇죠. 뭐 고기만 먹으니까. 우육빛깔. 예. 우유가 아니라. 근데 옛날에 그 강원도 산골짜기 이런 여기서 데서는 우는 소우자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강원도 이제 산골짜기에서는 뭐 이렇게 곡식도 부족하고 봄에 들어오면 곡식, 가을에 거뒀던 것도 메밀 뭐 이런 것, 옥수수 이런 것도 다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산나물 뜯어다가 대충 옥수수 가루 이렇게 넣고 이래서 뭐 죽이나 끓이고 그냥 나물죽이죠. 이런 것밖에 먹을 수 이것밖에 없었겠죠.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 한 일주일 계속해서 이걸 먹게 되면 장이 막 뒤틀리고 꼬이고 아프고 막 이렇대요. 그래요? 소화에 대단히 부담이 되는 음식입니까? 몸도 붓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채소로 먹고 있는 여러 것도 원래 그것도 이제 산에서 자연에서 자라던 거거든요. 네. 그 중에 계속해서 먹어도 탈이 안 나는 그러니까 독성이 조금 적은 것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재배해서 내려오면서 집에서 키우는 이런 채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추, 배추, 무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늘상 먹는 거. 항상 먹어도 거기에 특별히 몸에 이상이 없다고 오랜 시간에 걸쳐 검증된.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채소가 된 건데. 순화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순화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산에서 그냥 이렇게 자라는 것은 아무래도 뭔가 조금씩의 강력한 무엇이 있는 거죠. 그게 정말로 항상 먹어도 몸에 부담이 없었다면 산나물 남아있지 않고 채소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말 되네요.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좋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면 약이라 그러고 몸에 좋다 그러고 몸에 나쁘게 영향을 미치면 독이라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아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그다지 좋지 않은. 그렇죠. 약도 많이 먹으면 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산나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산나물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곤드레 뭐 이런 종류들을 보통 강원도 쪽에서 많이 먹죠. 그래서 뭐 요즘 나오는 게 뭐 두릅쑥, 달래, 냉이 뭐 이런 것들 두루두루 이제 그 산나물 이렇게 채소가 채 되지 못한 한 등급 아래의 식용작물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산나물이 더 좋아가 아니라 그렇죠. 뭐 봄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가 그렇게 넉넉한 땅이 아니거든요. 70%가 산지고 겨울이 한 6개월 정도 되고요. 그래서 먹을거리를 확보하기가 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봄 되면 먹을거리 춘궁기라 그러죠. 이 춘궁기를 버티게 해주는 게 그 산나물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일주일 연속으로 산나물 먹는 요즘 도시인들이 별로 없는데. 그렇죠. 근데 실제 먹어봐. 그럼 설사해.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이 당군 신화에 들어가 있어요. 당군 신화 여기서 나옵니까? 예. 당군 신화는 마늘 아니에요? 마늘? 그러니까 그게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요? 그 당군 신화에 보면 그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와서 이거 인간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곰과 호랑이가 나타나서 나도 그렇죠, 인간 그렇죠. 될래 이러니까 예. 마늘과 쑥을 이렇게 주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100일 예, 동안 예. 먹어라. 예, 예. 그래서 호랑이는 못 먹고 뛰쳐나가고 네, 곰은 그거 다 먹어가지고. 곰은 이제 다 먹고 예. 이렇게 인간이 마늘 됐고 아니고 쑥도 있었어요? 마늘과 쑥 이렇게 마늘만 돼 있어요. 기억이 나는데 쑥도 있었군요. 삼국 곰 고생했네. 김우준 씨가 인간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고기만 이렇게 먹으니까. 우육 빛깔. 그래서 마늘과 쑥이라는 것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한자. 그때는 한글이 없었으니까 네. 한자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한자는 보면 영예라고 돼 있는 것.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거는 쑥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예.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산인데 예. 이 산을 두고 이렇게 마늘이라고 해석을 했죠. 그런데 이 매산자인가요? 무슨 산자인가요? 그 매운 채소를 두루두루 이렇게 산이라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예. 마늘만 산이 아니라 마늘은 보통 이제 크다고 해서 이제 대산이라고 보통 표기를 많이 이게 하고요. 맵다고 하는 음식을 마늘로 그냥 바로 그러니까 아마 마늘 알겠냐 대표적인 게 매운 게 마늘. 그렇죠. 그럼 그렇게 했는데 달래도 네. 이렇게 산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의 해석은 그렇게 산나물 계속 먹으면 다 이 설사하게 돼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마늘을 먹었다고 하는 거 매운 거를 참았다는 얘기인가 이렇게만 이해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야, 쑥, 그 산나물 계속 100일 먹어봐. 다 설사해. 그거 못 버텨. 이런 인식을 여기다가 담았다. 아니요. 경험과. 뭐 그런 것도 비슷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산은, 그러니까 마늘이라는 것은, 고려 시대 때 들어오는 외래작물이거든요. 게다가. 네. 그러니까 아주 먼, 우리 단군 신화가 먼 옛날에 고대의 이야기를 신화를 담은 것이라 그러면 이 산을 마늘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그렇게 거다. 다르지가 않죠. 선생님 별거를 다 찾아가가지고 참. 그러면 그 우리 산자에서 감탄스럽습니다. 우리 힘드네요, 마칼레임 씨도. 저는 못하겠네요, 이거.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산야에서 나는 그 자연의 푸성기 종류에서 이 산을 해석해 그렇겠죠.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달래요. 네. 그러면 고려 말에 당군신화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면. 그렇죠. 네. 그러면 쑥과 달래를 먹고 곰이 인간이 됐다 이러면 해석할 수 있는 게 네. 달라지죠, 완전히. 그렇다면은 그만큼 사람이 그것만 계속 먹기 힘들다. 그렇죠. 쑥과 달래라는 것은 봄에 나오는 그 산나물의 대표하는 것이죠. 곰은 또 겨울잠을 자고 이렇게 나오는 봄에 움직이는 동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 못 먹고 힘들게 살았던 우리 조상들, 이 그친 땅에서 살았던 조상들이 봄에 먹을 것 없을 때 그 맵고 쓰고 그 쑥은 굉장히 써요. 약간 익혀야만이 그쵸. 약간 단맛이 있는 거죠. 이 쓰고 달래는 그냥 먹으면 먹을 매워서 수도 못 없으니까. 먹어요. 예. 그 산에 있는 것 중에 풀보다는 조금 나은 거 뜯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봤다. 그렇죠. 그런 그래서 먹고 안 죽으면 계속 먹고. 그렇죠. 그렇게 맵고 쓰고 먹기 아주 거북한 그런 산나물이라도 먹으면서 버텨낸 그 이야기가 이 단군 신화에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 본인만이 주장하는 설이죠 이게. 유일한 설이죠. 이 이야기를 제가 한 20년 전부터 이게 네. 달래 그때는 유명하지 달래로 않았으니까. 그렇죠. 해석을 해야 아무도 된다. 귀담아 듣지 않았죠 선생님. 요즘 조금 많이 번졌어요. 그래서 그 산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네. 마늘도 뭐 달래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산마늘이라고 또 해석이 완전히 주장하는 달라지네요, 뭐 이런 그러면. 사람도 있는데 산마늘일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옛날에 고문을 음식과 관련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지금에 있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 해석하면 그 약간 이렇게 안 된다. 어긋나요. 그래서 산나물은 지금은 어쩌다 한 번씩 건강식 아닌가? 우리가 오랫동안 먹어왔던 음식 아닌가? 이런 느낌으로 간혹 먹는 건데 네. 그 과거에 그 시절의 산나물은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먹었죠. 어쩔 수 없이 먹는 음식이었죠. 네. 그래서 그 봄 되면
이 봄나물캐는 이게 강원도 쪽 이런 데 가면 그냥 나무가 많지 않은 데에서 이게 산나물이 나거든요. 거기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가지고 나물 뜯고 이러지는 않아요. 보통 할머니나 뭐 아주머니들이 저쪽에 가서 좀 뜯고 있고 저쪽에 가서 뜯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보면 봄에 겨울잠을 깨고 나온 곰이 이렇게 으슬렁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할머니들이 진짜 곰처럼 이렇게 단군 씨가 너무 많이 파괴되는데 이거. 그래서 예, 당군 씨의 곰은 몸집이 큰 할머니였다. 산나물캐는 그럴 수 있어요. 보통 인간이라는 가짜 뉴스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역사에 관한. 인간이나 동물은 잡식을 하는데 뭐 남자는 보통 사냥을 하고 여자는 그 주변에 있는 푸성기나 채집을 한다. 그렇죠. 뭐 과일이나 곡식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채집해서 먹는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걸 그 당군 신화의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환웅이라는 그런 그 족인 어떻게 보면 기마민족들 사냥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것은 남성을 상징을 하고요. 이거 웅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군이 결국은 그 웅녀의 자식이죠. 그래서 그 웅녀는 이렇게 여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 둘의 결합으로 해서 나오는 게 당군이 되는 거고, 사실 우리 한민족을 이렇게 살려 버텨온 것은 이 험악한 우리 자연 조건으로 봐서는 그친 그런 산나물도 기꺼이 이렇게 먹어낼 수 있었던 이런, 그리고 그걸 먹자 했던 그런 여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온 역사야. 어쩌면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 왜 이제 어른들은 옛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말이지. 그 어렵게 쑥하고 뭐 이거 먹고 뭐 몇 년을 버텼어. 뭐 이런 이야기들.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수십 년, 수백 년 쌓여가면서 거기 덧붙여지고 살이 덧붙여져서 이렇게 단군 신화처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화라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 삶을 읽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군 신화를 그냥 단군 환웅하고 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는 하늘의 선택을 받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연계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신화를 해석하는 게 맞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산나물 먹어요, 말아요. 그건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당군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웅녀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냥 봄 되면 먹어야죠. 산나물을 그러면 일주일 내내 먹지는 마라. 그렇죠. 뭐 쑥, 달래, 뭐 이런 거 먹어야죠. 그리고 달래 먹을 때 꼭 해야 되겠네요. 이게 이제 단군 엄마가 먹던가 이게. 그러니까 쑥국 끓이고 달래 무침 이렇게 내고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곰이 되는 거야. 우리는 웅녀의 자손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야. 곰이 달래 먹었어, 아저씨가.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 어디 가서 술자리에서 누가 그래, 황교익 선생이. 응?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정설입니다, 이제. 이제는. 본인이 제가 20년간 지정해왔기 때문에. 자. 아이고, 재밌습니다. 지금까지 황교익 막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원준이었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